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네, 첨단 기술의 현장인 판교에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2차 차이나 쇼크 다뤄주시기 위해서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2차 차이나 쇼크라는 단어가 요즘 외신에서 종종 등장을 하던데 네, 이게 일단 나오죠.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세계에 중국이 끼치게 될 영향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차가 있었겠죠. 네. 제1차를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이제 전후로 해서 중국의 수출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곳의 산업 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차이나 쇼크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수출 증가와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고용에 끼친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줬냐면 고용에 끼친 영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가 줄었겠죠. 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 얼마나 줄었냐? 미국 경우에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가 55만 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 16%가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연구에 따라서 다른 숫자도 나오는데 최대 240만 개까지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저 55만 개가 16%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정도였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충격 때문에 정치적 변화도 생겼던 거 아니에요? 도널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까지 나중에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변화가 그렇죠. 생겼던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탈산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역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퓰리즘과 반세계화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브렉시트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또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진보주의랄까요? 리버럴리즘의 쇠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계기였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이게 그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높아졌대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군대 가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고, 참 뭐 정말 이제 길게 보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했던 그러니까 교육을 더 받아서 진학을 해야 한다. 그렇죠. 육체 노동으로는 그렇죠. 공장 가서 일하는 걸 이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변해간다는 어찌 보면 이제 뜻이죠.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현상은 나중에 벌어진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이고 또 산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이나 쇼크는 한 2006년이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잦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후에 이제 그 자본재라고 하죠. 공장 기기 같은 걸로 이제 품목이 옮겨가면서 중국이 그런 식의 대규모 수출을 2012년까지는 계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제2대 경제 대국이 되죠. 네. GDP가 이제 2위가 되고, 그리고 돈을 엄청 벌어서 세계 최대 채권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채권 국가. 그러면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김혜원 리더님이 베이징 특파원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 계셨던 때가 시기가 언제였죠? 저는 요 시기하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열매가 막 이렇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그런 시기에 아주 풍요로운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을 함께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막 중국 사회가 막 들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어요? 베이징 계실 때? 그렇죠. 그때 뭐 IT 산업이 대표적인데, IT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추호의 그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신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당선되고 무역 전쟁 딱 한 대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분명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상황들이 사실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벌어진 상황들이 좀 더 결정적인 계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홍콩
에서 있었던 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국제적으로 발산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네, 들어가면서 네, 네. 중국이 이 사회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어떤 좀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이 심각하게 봉쇄를 했었죠. 그렇죠. 어. 심각하게 봉쇄를 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발병이 사실 중국에서 됐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코로나가. 네, 시작한 게 우한. 우한이 그래서 됐었죠. 우한병이라고 처음에는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뭐 일단 뭐 중국 얘기를 오늘은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중국이 많은 과제와 고민거리를 안겨줬는데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1차 차이나 쇼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중국이 성장을 했고 발전했고 그 여파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유럽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났다는 건데 네. 2차 쇼크가 오면 또 그 비슷한 쇼크가 와서 우리 다 바뀌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형태인가요? 또 수출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큰 전망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서구 언론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1차 쇼크가 그 가구, 장난감, 의류 같은 그 저비용, 저기술 산업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은 2차 충격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뭐 이런 밸류 체인의 상층부라고 할까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올해 이제 11월에 치러지게 될 텐데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미국 대선에서 보여주는 그 중국을 다루는 태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값싼 중국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유권자들이 그런 마음을 붙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이제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EU 같은 차원의 EU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배터리,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발전시켜온 산업들이기 때문에 또 이 지정학적 대립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미국은 무역 적자가 3분의 2가 늘어났습니다.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예, 그렇게 됐고 중국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국 수출은 더 좋아졌고.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이러니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상품이 갈 곳을 더 많이 찾게 되는 뭐 그런 과정도 있었던 셈인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제조업에서 생산량을 봤을 때 중국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고 이게 WTO 가입한 2001년하고 비교해 보면 30배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건 뭐 과연 미국이 제어를 했던 걸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중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네네네. 정도로 성장을 해도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은 그렇죠.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저런 뉴스 있었습니다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반도체나 항공우주, 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이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이걸 또 수출하고 하면서 어떤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지금도 계속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논의에 아주 중국을 다루는 논의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질적 생산력. 네.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건데 그동안 나왔던 발언들 통해서 보면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또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산업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답으로 첨단 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혁신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강점을 보였던 저 부가가치 산업, 저 네네. 부가가치 제조업을 놓겠다 이건 아닙니다. 아, 그것도 하면서 그렇죠. 이게 1차 차이나 쇼크를 가져온 게 그 저부가 같이 제조업 제품들인 그렇죠. 거죠. 결국 옷이나 그렇죠. 신발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가공품들까지. 그런데 그거를 놓지는 않겠다. 왜냐? 여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걸 뭐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한국,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부가치 산업들을 끌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한국, 일본은 이거를 버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따랐는데 네. 중국은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냥 계속 잘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보면은 중국이 이제 2013년부터는 그 1대1로라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데서는 이니셔티브? 뭐 전략이라고도 하고 프로젝트? 어떤 데서는 이니셔티브라고도 하고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개발도상국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1대1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럽까지 어떤 이제 육상으로 길. 가고 해상으로도 가고 해서 1대가 벨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벨트고 하나의 벨트, 하나의 그다음에 길, 하나의 길. 해로 1대1로. 네, 1대1로인데 그렇게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최대 채권자가 됐다는 네, 대목을 네,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개발도상국들이 있는 겁니다. 아. 오만 저 인프라 사업들을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2022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유럽의 금리가 막 오르면서 개도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아. 그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들은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부채에 대한 청구권자가 결국 중국인 셈인 거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중국이고 자기 산업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동기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 굉장히 많이 깔아주고 했는데 그게 다 돈을 빌려주면서 뭐 그렇죠. 그 대가를 안 받고 뭐 깔아두고 거죠. 발전소도 지어주고 뭐 네, 이런 걸 해준 거네요. 그러면서 채권은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기존 산업들이 어디로 지금 가지 않고 국내에서 조금 더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생산 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부가가치 산업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컨대 가구, 의류,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여전히 중국 국내에서 더 싼 데로 옮겨가면서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태양광 패널 또 쪽으로도 뭐 가고 만들고 태양광 패널은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가고 있는 거네요.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면서 기존 제조업을 같이 한다. 이걸 이제 어떤 학자는 참 독특한 중상주의다. 이렇게 중상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중상주의. 기존의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거라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제2차 쇼크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중국의 성장은 아주 전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네. 없죠. 질문해 드릴게요. 대답해 주시죠. 근데 그 1차 쇼크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저비용 산업의 생산 기지를 뭐 중국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개도국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좀 생산 시설과 생산 구조를 바꾸는 한편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쇼크는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태양광이든 리튬 다 배터리 뭐 그런 배터리도 지금 경쟁이고 사실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2위로 밀려나면서 저 작년 4분기였나요?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되고 저 비아디가 최대 전기차 수출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은 막 뭐 계속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금 알리와 테무의 영향에서 보듯이 네,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저부가가치 제조 물품들이 들어오는 네, 건데 조금만 엄청 싼 물건들. 그렇죠. 거기에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양쪽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는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 시장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있고, 우리도 전기차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도 팔아야 되고, 뭐 유럽에 우리도 배터리 팔아야 되는데 중국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경쟁도 세지고, 또 저부가 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내수로 바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경쟁도 격화되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 1990년대 이후에 중국 경제의 발전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이 거의 다 사갔어요, 그때. 그러면 중국이 엄청난 채권자가 되잖아요, 미국한테서.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돈을 빌려간 셈이 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한테 뿌려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물건을 사게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살 만한 물건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또 중국에서는 미국의 돈을 빌려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2차 차이나 쇼크 때는 서서히 지금 미국 채권 한참 줄였거든요, 중국이. 줄이고 딴 나라의 돈을 막 빌려준 다음에 이 사이클을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두렵다는 생각이, 전략이 정말 정교하다는 생각도 들고 두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챗GPT 같은 거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첨단 산업 한다고 그래도 진짜 그런 앞선 산업까지는 기술력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때요? 중국을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AI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종종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그 중국의 AI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4월 16일에 중국 광둥성의 심천, 셴젠이라는 도시에서 그 중국 기업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최대 검색 포털인데요. 그 바이두 본사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거 뭐 연례 행사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 바이두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뭐 지금 회장이기도 한 리앤홍, 영어 이름은 로빈 리인데 이 사람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이두가 만든 생성형 AI 어니봇, 중국어로는 원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가 출시 13개월 만에 2억 명을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하면은 우리 사실 뭐 챗GPT 아니면 뭐 요새 좀 많이 각광을 받는 클로드, 아니면 구글이 만든 제미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챗GPT의 그 액티브 사용자라고 하죠. 활성 사용자가 지금 1억 8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등록한 사람만 보면은 가입한 사람만 보면 그보다 좀 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챗GPT가 2억 명 넘은 건 작년 2월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2억 명 넘었다라는 게 바이두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시차가 1년으로 좁혀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리앤홍 회장 본인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직원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어니봇이 챗GPT에 한두 달 정도 뒤처져 있는데 곧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챗GPT 중국에서 혹시 막아놨나요? 쓸 수 있나요? 막아놨나요? 구글 같은 건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놔서 자기네들 것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가 막혀 있고 유튜브가 막혀 있고 인스타그램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뭐 미국 언론사 홈페이지도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에 중국 서비스들이 이렇게 약진하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챗GPT도 막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마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챗GPT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89년에 천안문 사건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사정없이 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전달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중국 정부가 이걸 막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이두 어니보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어니봇은 중국에서 출시되는 이제 글로벌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는 탑재가 됩니다. 삼성도 갤럭시 24에 어니봇이 탑재된 걸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걸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이폰에 어니봇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무섭네요.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챗GPT는 막혀 있고 구글도 막혀 있고 그럼 어니봇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바이두는 인재 확보에도 굉장히 열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니봇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자 대회를 열면서 어니컵 창업 경진 대회라는 걸 여는데 리에농 회장이 수상자한테는 5천만 위안을 주겠다. 5천만 위안이 얼마죠? 96억 원이니까 100억 원입니다. 수상자한테 100억이나. 스케일 엄청 스케일이 크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바이두는 공모전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100억짜리 공모전을 하는 거네. AI하고 로봇, AI하고 자율주행차 결합 같은 것도 계속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이두의 R&D 비용이 매출의 한 18%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엄청 높네요. 그렇죠. 미래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챗GPT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들어가서 써보면은 뭐 그 UI라고 할까요? 이 사용자 환경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텐센트라고 또 있죠. 중국의 그 유명한 IT 기업. 중국어로는 腾讯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AI LLM 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훈위안이라는 그 서비스인데 AI를 학습시킬 때 쓰는 언어 표본 묶음을 말뭉치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말뭉치를 훈위안이 3조 개를 학습을 했대요. 3조 개. 예, 뭐 엄청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감이 잘 안 오네. 그렇죠. 근데 그 챗GPT도 처음에는 3천억 개,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정도로 학습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GPT-3를 내놨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야 한 조 단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이버가 처음에 선보였던 국내 최초 LLM 같은 경우에 학습한 게 5,600억 개. 하이퍼클루바. 그렇죠. 예. 5,600억 개. 지금 이 텐센트의 AI가 3조 개를 학습했다는 걸로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어니봇을 써보셨다는 거죠? 네.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뭐 그 챗GPT도 가입을 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가입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해야 되는 거겠죠? 중국어로 하셨어요? 중국어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한국어도 해봤는데요. 다 성능이 다 알아듣기는 하고요. 뭐 크게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좀 더 이제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걸 갖다가 보는 정도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크게 뭐 잘 못하는 건 없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3개국어로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LLM 분야에서 AI도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다. 다른 첨단 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LLM도 있지만 뭐 사실 반도체라든지 정말이 AI 시대에 진짜 가장 앞서가는 영역들도 있는데 예컨대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뭐 그 워낙에 많은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이 AI 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중국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모자라더라도 데이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3조개 학습했다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텐센트만 하더라도 위챗 서비스 처음에 위챗 나왔을 때 우리 카카오톡 따라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SNS인데 지금은 이제 위챗이 사용자가 14억 4,700만 명이라고. 아이고. 카카오톡은 몇 명일까?
카카오톡 뭐 데이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났는데 뭐 어림없는 숫자죠. 그렇고요. 5천만이겠죠. 예, 뭐 14억 해봐야. 4,700만 중에 중국인이 13억 5,900만 명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인구를 14억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뭐 두 개 계정을 가진 경우도 있는 걸로 봐야겠죠. 위챗이요. 네, 위챗이. 저도 계정이 있으니까 네. 그 나머지 좀 외국인도 들어갈 한 것 1억 명 정도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땐 그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챗이 이제 그게 또 이제 다른 메신저들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라기보다는 뭐 결제, 배달, 예약 같은 걸 다 위챗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차원에서 보면 엄청 큰 규모일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이 데이터의 규모에서 사실 좀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한이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 우한이 나왔었는데 우한이 국가에서 지정한 그 자율주행 실험지구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 뭐 바이러스 실험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실험도. 근데 도로 길이가 한 3,300km가 넘고요. 면적이 3,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 해당되는 인구가 770만 명 정도 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 도시가 우한이라고 우한이요. 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 말로 봤을 때 한 달에 자율주행 이 주문하는 게 한 달에 한 10만 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우한에서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로봇 택시,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쉽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바이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하고 자율주행을 결합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상하면서도 테스트를 하다가 단시일에 1억 킬로미터에 다다를 수 있었던 그런 환경도 누릴 수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km면 엄청나게 긴 건데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상대가 될 수가 없겠는데요. 3,000km 길을 어디서 구합니까, 판교에서? 판교에서는 제가 그 차 돌아다니는 걸 가끔 네네. 본 적이 있는데 한 2km를 뺑뺑 도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되는데. 근데 이게 데이터 구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막 외국 메신저나 서비스를 차단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중국에서는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그렇게 의심이 좀 보는 드네요. 게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뭐 그렇죠. 중국 정부는 산업 이제 정책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크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 새로운 질적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이 첨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위협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의 이 제2차 차이나 쇼크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경공업, 뭐 의류 산업 이런 거 위협하는 게 아니고 최첨단을 위협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 많이 받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 시장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하는 뭐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기대를 걸어 봄직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된 언론 자유 때문에 정보 유통이 좀 원활치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천안문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니봇을 제가 써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질문을 몇 개 안 해봤지만 몇 개 안 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천안문 사건 한번 설명해봐라고 또 불온한 질문을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면서 어떻게 답할지 제가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프롬프트 창 자체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아직 실력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또 이 시진핑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통제 같은 게 가시화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기업 통제라는 게 게임 못하게 하고 뭐 그 온라인 과외 같은 거 좀 못하게 하고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결국은 산업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있어요. 그 미중 양국의 양대 테크 기업, 미국 같은 경우에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다음에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봤을 때 2018년에 중국의 두 기업이 미국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62%까지 따라갔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못 쫓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 수를 보더라도 2018년에 중국이 200개가 넘었고 미국은 150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658곳이고 중국은 171곳밖에 안 된다. 아주 뭐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점프를 계속 해가지고 팍팍팍 치고 나가서 엄청 앞으로 가 있고 첨단 산업에서는 중국은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우리나라는 뭔가 이 중국한테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인 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우리는 또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의 제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충분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목요일마다 매주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AI 얘기해 주시잖아요. 테슬라 얘기 여러 차례 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하고 이렇게 딱 엮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중국 경제 자체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게 전기차 한 가지 상품에 대한 게 아니다. 이런 저는 두려움이 들면서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하고 같이요.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